네, 정치권의 반응을 살펴봤고요. 이번 탄핵 심판이 인용됨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따라서 향후 지금까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기됐던 수많은 의혹, 또 형사 불소추 특권이 없어진 자연인으로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도 대단히 궁금한데요. 검찰청사를 연결해서 향후 검찰의 행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현우 기자 나오십시오. 네, 탄핵안이 인용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도 분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용 이후 검찰은 아직 수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검이 종료되고 나서 지난해 꾸렸던 특별수사본부를 석 달 만에 재편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주말부터 특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는데 앞서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탄핵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서 박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을 때 보장받았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은 사라졌습니다.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건데 검찰은 조만간 박 전 대통령에게 출석 통보를 할지 여부, 또 하게 된다면 언제 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구속 수사 여부도 관심사인데 앞서 이틀 전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탄핵이 인용되면 구속 수사하겠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지금 이 시각 청와대에서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로 갑니다. 남성우 기자. 네. 네, 지금 청와대 비서관들이 막 모여서 회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전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이 탄핵 인용 직후 이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였는데요. 현재는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며 이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결정으로 즉각 파면이 확정됨에 따라 오늘 안으로 청와대를 나와 서울 삼성동 사저로 복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기보다는 조용히 사저로 복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삼성동 사저가 장기간 거주자 없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박 전 대통령이 당분간은 임시 거처에 머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자연인의 신분으로 검찰 수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탄핵 심판 선고 결정이 내려짐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정치권의 일정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지금 국회 KBS 임시 스튜디오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국회로 연결합니다. 황준우 기자 받아주십시오. 네, 여기는 국회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회는 각 당마다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KBS는 오늘 오후 특보 중에 출연을 주요 정치인들을 섭외해서 이곳 야외 스튜디오에서 직접 모시고 이번 탄핵 인용에 따른 정치권의 향후 입장 또 전망 이런 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자리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작년에 이제 탄핵을 추진할 때 한 차례 탄핵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탄핵이 인용이 돼서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까지 예상을 하셨나요? 당시에는 탄핵 가결 문제가 국회에서 여대 야소이기 때문에 불투명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탄핵은 상정이 목표가 아니라 가결이 목표이기 때문에 당시 비박계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탄핵에 가담시키게 하느냐 이것이 가장 문제였고 야당의 의원 수가 가결을 위해서는 28석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야당 의원들도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박계 의원들의 1차적 목표를 40명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비박계 의원들을 접촉하면서 처음에는 잘 진행 안 되니까 또 큰 소리 쳤다가 나중에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탄핵도 가결이 됐고 인용까지 돼서 대통령이 파면이 되는 순간까지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어떤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면 어떤 순간이라고 보시겠습니까? 우선 탄핵 열차가 헌법재판소에 의거해서 만장일치로 민주주의 역에 도착한 것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실을 인정하고 제 1차 담화를 발표할 때부터 솔직하게 인정하고 당신의 하실 말씀만 하고 들어가실 게 아니라 기자들로부터 신랄한 질문을 받아서 내 탓이요 하고 고백을 했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 그런 말을 몇 번 했는데 결국 대국민 사과 3번을 하면서 끝까지 또 최근까지도 자꾸 변명과 거짓말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하신 면도 있다. 그리고 대단히 우리 헌정사에 대통령이 파면되는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위대한 국민의 시민혁명의 승리인 것 같으면서도 불행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오늘 8대 0으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정치권에서는 그동안의 이 국정 공백 이 부분과 또 국론 분열 이런 것들을 좀 수습해야 되는 게 과제로 이제 남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탄핵 인용에 대해서 국민의당의 입장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 8대 0으로 가결이 되니까 결정이 되니까 그 8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굉장히 인연이 깊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탄핵을 추진할 때 국민의 80%가 탄핵을 지지했습니다. 국회에서 가결할 때도 국회의원의 80%가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의 인용 여부도 80%가 지지를 했는데 8대 1로 되니까 참 박근혜 대통령의 팔자에 무슨 팔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당으로서는 우선 아주 깊게 반성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정치권이 이렇게 국민에 의거해서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당할 수 있도록 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의총에서도 그 탄핵 결정되는 순간 누구 하나 박수 한번 안 치고 침통한 표정을 가지고 반성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촛불 집회를 하신 분들도 애국자고 태극기 집회를 하신 분들도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승복하는 것.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사법부 최종 판결은 물론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항상 승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갈등을 봉합하고 분열의 길로 갈 것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우리가 완전 승복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쓰는 길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이제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탄핵 선고가 나면 이후에 상황이 또 굉장히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박 대표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도 김종인 대표의 견해에 동감입니다. 굉장히 탄핵 이전에는 소위 촛불 집회 때는 우리 국민이 분노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분노의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소위 정치인들이 사이다 발언을 쏟아내가지고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부로 우리는 혼란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국민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도 통합, 갈등을 해소하는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대연정은 현재 정치권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는데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함께 국회 야외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탄핵 심판 결정 이후 중진 정치인들과 함께 향후 우리가 걸어갈 길, 또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KBS는 섭외가 되는 대로 국회에서 계속해서 중진 정치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인용을 결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잘못을 저질렀다면 헌법 앞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곧바로 파면됐습니다. 탄핵은 고위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인데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건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면 법적 절차에 따른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이 확인된 겁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은 국회가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삼권 분립과 상호 견제의 원리가 작동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가 권력 공백이라는 위기 상황이 100일 가까이 지속됐음에도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법에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원래 법치주의의 관점 처음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권력자도 법에 복종해야 한다 하는 그런 걸 잘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 대통령 선출과 안정적인 정국 수습이 우리나라가 제도약하기 위한 다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오늘 탄핵이 이렇게 인용되면서 박 대통령의 정치 인생도 이제 대단한에 박을 내리게 됐습니다. 부모를 총탄에 잃은 비운의 딸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그리고 오늘 탄핵 결정까지 박 대통령의 파란만장한 정치 역정을 이석재 기자가 뒤집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탄에 숨진 어머니를 대신해 만 22살의 퍼스트레이디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979년 아버지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역시 총탄에 피격돼 서거하면서 세간에서 사라졌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두 영예는 16년간 살던 청와대를 떠나 신당동 이웃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세상 속으로 다시 등장한 때는 지난 1998년 4월입니다. 대구 달성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18년 동안의 은둔 생활을 접고 IMF라는 국가 위기를 방관할 수 없다며 다시 대중 앞에 나섰습니다. 제가 나서서 국민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다시 한번 한국 경제 도약에 헌신해야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능력은 당의 위기 상황에서 발휘됐습니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린 정치인 박근혜는 이후 5선 의원을 지내며 승승장구했고 당 대표까지 됐습니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고든 이미지와 정치적 자산을 토대로 결국 2013년 2월 우리나라 첫 여성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독선과 불통이라는 비판이 임기 내내 국정 수행의 발목을 잡았고 급기야 지난해 10월 말에 터진 최순실 게이트로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까지 급락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결국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으면서
정치 인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탄핵 인용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 신분이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고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지면서 검찰 조사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혜택 대부분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지원되는 매달 한 달 1,200만 원 정도의 연금과 비서관 임금, 개인 사무실, 경호경비 가운데 오로지 경호경비 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립묘지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경우 사망 뒤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만 박 대통령은 탄핵됐기 때문에 이마저도 불가능해졌습니다. 탄핵이 되면서 현직 대통령이 누리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검찰은 박 대통령을 강제 수사할 수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도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검찰이 정한 날짜에 조사를 받아야 하고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집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탄핵 인용 즉시 차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데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도 일 수 있어 검찰 수사는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당원 당규에 따라 자진 탈당하지 않는 이상 박 대통령의 당적은 유지됩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꼭 92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그동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전국 상황을 우종화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는 의원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같은 날 오후 7시 3분 청와대에 탄핵소추 의결서가 도착한 순간 박 대통령은 직무 정지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대통령은 대외 활동을 일절 자제했지만 마냥 침묵하진 않았습니다.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선 탄핵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고 새해 첫날 기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모아 자신을 향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박 대통령은 해명 통로로 인터넷 언론을 선택했습니다. 1시간짜리 인터뷰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한 번 떨어진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습니다.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1월 31일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하면서 재판관 8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이 계속됐습니다. 지난달 3일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최종 변론일이었던 지난달 27일 박 대통령은 헌재 심판정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서면으로 마지막 진술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92일 만에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돼 대통령직을 잃게 되면서 앞으로 대선까지 정부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몹시 궁금한데요. 송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잃게 되면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유지됩니다. 황 대행은 정부 운영을 책임지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박 대통령 탄핵 사실을 즉시 통지하는 등 조기 대선을 관리하는 업무도 수행해야 합니다. 헌법 68조 2항에 따라 차기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선출해야 하는데 차기 대선 날짜의 최종 선택도 황 대행의 몫입니다. 공직선거법 35조 1항은 대통령의 권리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황 대행은 열흘 뒤인 20일까지는 차기 대선 일정을 공고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대선 때까지 황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선거를 치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끊임없이 황 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는 게 변수입니다. 황 대행이 출마를 결심하게 되면 대선 30일 전까지는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 경우 헌법 71조에 의해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결정 낭독 사항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주문서 낭독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 블루K 및 KD 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소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오늘 탄핵심판 선고 주문 발표를 다시 한번 쭉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에 보충 의견이 좀 달린 것이 아까 이제 처음 우리가 중계에서 생화면을 봤을 때하고 조금 이제 다르군요. 네. 이정미 권한대행이 대통령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라는 주문을 발표한 뒤에 이제 보충 의견을 그러니까 재판관들 실명을 담아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김이수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정미 권한대행은 이런 보충 의견을 설명한 데에는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생겨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통치권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많은 고민을 했고 그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규정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창호 재판관도 보충 의견을 냈는데요. 이 사건 탄핵 심판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문제가 아닌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한 파면 결정이다.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념을 떠나서 정치적 패습을 없애기 위한 소위 말해서 이제 재판관들의 어떤 고뇌와 숙고가 담겨 있는 결정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경수 변호사님,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상을 할 때 오늘 이제 탄핵 심판 선고 이 결정문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소위 헌법 또는 법률을 공부하는 법률 교과서에 나올 만한 결정문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문이 나올지 사실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오늘 내용은 아주 명료해서 일반 저희들이 그 판결문은 굉장히 어려운데 일반인들도 아마 이해하기 좀 쉽게 판결문 작성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법률 전문가가 보시기에 제 느낌이었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보시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자, 지금 오늘 발표한 거는 이정미 권한대행이 하신 것은 그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자체에는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쉽게 요약해서 오늘 발표하신 거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결정문 자체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우리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 내용 자체가 매우 담백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재판관 8분들이 향후 어떤 우리 국가의 앞날을 생각할 때 뭔가 통합과 이제 질서와 그다음에 이런 뭐 치유의 아까 그 통합과 치유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이제 그거를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고심을 담아서 이 결정문을 썼다고 저는 보이고 그 점에 대해서 역시 우리 헌법재판소가 우리 국민의 뜻을 잘 받아들였다고 일단은 존중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제 낭독을 한 것은 요약문이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결정문은 따로 있습니다. 결정문은 굉장히 한 500페이지 정도, 수백 페이지가 될 정도. 그럴 것 같습니다. 몇백 페이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요지만을 설명을 한 겁니다. 요지만을 설명을 한 건데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도 알아듣기 쉽게 하신 거죠.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한 것이다. 자, 홍 교수님 하나만 좀 더 저희들이 짚어봐야 될 것이 자, 저희들이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60일 내에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을 지금 뽑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통상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5월 9일 날이 새 대통령 선거일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정치 일정이 정말 촉박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1987년에 헌법을 제정을 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대통령에 관한 탄핵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사실 누구도 예상하기 어렵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조차 한 번도 탄핵이 인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한 60일 정도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한 것인데. 화면을 교수님 한번 좀 보시면서 간략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그 5월 9일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일을 결정하기 전에 며칠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들이 쭉 있어요. 그 선거법에 보면 그래서 예컨대 선거인 명부가 전부 다 작성이 돼야 된다거나 또는 그 전에 재외국민 선거인이 등록이 돼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사실상 우리가 5월 초에 또 상당히 장기간의 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전부 고려해 볼 때 사전 투표 기간 5월 9일 이외에 다른 대안은 거의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생각입니다. 예상인 거죠. 곽희석 기자. 지금 뭐 조기 대선이 이제 실시되기로 된 겁니다, 사실상. 그죠? 확정이 된 거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선관위가 오늘부터 사실 대선 선거 관리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받고요. 그리고 또 오늘 10일이니까 20일, 그러니까 10일 안에 다음 대선을 언제 한다는 일정을 또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업무고요. 최종 선거일자를 언제 할지 결정하는 것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입니다. 각 당의 움직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각 당, 뭐 아시겠지만 정말 긴장감 속에서 오늘 탄핵 선고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이제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민주당 개선 주자 세 분이 계신데요. 네. 이분들의 지지율 합산이 아주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거는 뭐 다른 후보랑 비교해봐도.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의 예선이 경선, 이 대선의 본선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그런 네. 구도가 되어가고 있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대선 경선들을 확정을 해서 지금 앞으로 한 그 4월, 이르면 4월 3일, 늦으면 4월 8일 정도에 후보를 확정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은 이제 손학규 또 안철수 전 대표끼리 지금 경선률 확정을 못해서 지금 28일, 3월 말까지는 어쨌든 하려고 합니다만 그 상황이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고요. 또 바른정당은 이제 경선률을 확정을 하고 3월 28일 날 후보를 최종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은 이번 오늘 탄핵 심판 선고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내심 조금 이제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는 면도 있었고요. 또 대통령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선거 일정, 뭐 선거 준비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밑에서 작업은 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선거 룰이나 경선 룰이나 이런 걸 확정하지 못했는데요. 아마 한 20일 안으로 그러니까 3월 말이나 4월 초에 후보를 등록할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고 일단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권은 정말 바쁘게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시위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화면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잠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국역 사거리 화면을 지금 저희 카메라가 좀 줌인을 했는데 줌아웃을 해보게 되면 안국역 사거리에 아마 탄핵을 반대를 외쳤던 태극기 집회 시민들이 모여서 아마 오늘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대해서 아마 좀 반대하고 또는 때로는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경찰들과 약간의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탄핵 반대 단체 회원들이 오전 10시부터 모여가지고 어떤 헌재 결정 과정을 다 지켜본 다음에 지금 약간의 충돌이 지금 있습니다. 뭐 취재진들에 대해서도 뭐 좀 몸싸움이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분들이 예상했던 결과와는 반대고 또 좀 상당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해산하기는 쉽지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다들 사실은 나라를 생각하고 걱정했던 마음으로 나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차분히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 같이 또 우리가 좀 더 나아진, 좀 더 좋은 대한민국,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감정을 좀 억누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일정을 저희들이 이제 정치 일정을 잠깐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각 당에서 이제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되는 날짜가 아주 급하거든요. 언제까지를 대충 마지노선으로 봅니까? 지금 예상되는 선거 일자가 5월 9일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각 당에 지금 경선도 해야 되고요. 할 일들이 많습니다. 후보들을 선출을 하고 또 그 후보들이 또 다른 당 후보들과 또 경쟁도 해야 되고 사실 또 이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후보들이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정당들 또 뭐 야당 또 더군다나 지금 여당은 없어졌습니다만 오늘로써 한국당하고의 또 후보들이 또 어떻게 연대를 하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급박합니다. 각 당의 후보들이 앞으로 한 달 이내 더 빠르면 20일 이내는 결정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20일 3월 말 그리고 4월 초까지는 끝내겠다는 게 각 당의 지금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걸 두고 경선룰을 갖고 지금 싸움이 있는 데도 있고 확정된 데도 있고요. 이제 본선은 결국 한 달 정도에 이제 각 당 후보들이 본선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잠깐 들어봤고요. 지금 이제 탄핵 심판 선고 결정이 나오면서 각 외국의 반응들도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국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미국 측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이재원 특파원 나오십시오. 미국 측의 반응이 좀 나왔습니까? 네, 미 국무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해 한국민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지역 안보의 핵심이라며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방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도 탄핵 심판 결과가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탄핵 절차는 기본적으로 한국 국내 문제라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무부는 다만 탄핵 심판 결과에 관계없이 한미 두 나라의 근본적인 유대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토너 대변인은 모든 나라에서 정부가 바뀌고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주지하면서 미국이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은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탄핵 심판 결과가 사드의 한국 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토너 대변인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다음 주 한국에 가서 사드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많은 대화를 할 거라면서 한국 정부와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CNN과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박 대통령 파면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 국무부가 한국민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본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이승철 특파원 나오십시오. 네, 일본 정부 측의 반응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상세히 좀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 NHK는 탄핵 선고 상황을 생중계로 방송하는 등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탄핵 결정이 나온 뒤에는 특별 뉴스를 통해서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상 첫 탄핵 결정이라면서 내용을 자세히 전하고 형사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특히 주요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을 전하는 등 이어질 대선과 차기 정권 방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면서 한국 정치 지형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후에 기자들을 만났는데 한국 새 정권과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국과 북한 문제에서 연대하는 것은 불가결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일 합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에 이번 결정이 영향을 끼칠지 우려하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상당수가 위안부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해온 만큼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녀상 문제로 일본으로 돌아간 일본 대사의 복귀 문제 등까지 포함해서 일본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측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네, 김진우 특파원. 중국 쪽도 반응을 내놨을 것 같은데요. 좀 전해주실까요? 네, 중국 매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사실을 결정문 낭독 즉시 긴급뉴스로 타전을 했습니다. 중국 중앙 CCTV는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과정을 동시 통역으로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CCTV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생방송 회견을 중단하면서 상해 결정을 집중 보도한 것입니다. 또 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의 인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90일 탄핵 심판의 과정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결정해 한국의 사드 반대 시위가 일어났고 결국 탄핵에 이르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신화통신과 한국25 등 주요 매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고 봉황TV도 헌재 판결을 처음부터 생방송으로 연결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 선거 과정도 소개하면서 한국 내 사드 관련 입장 변화 기대감도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후 외교부 브리핑을 통해 정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통령이 파면됨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정은 역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속 끌고 가게 됐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앞으로 2달간 펼쳐질 초유의 사태에서 계속해서 국정을 이끌고 갈지 아니면 일각에서 추측하고 있는 대로 혹시 또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는 것 아닌지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리실 연결해서 향후 전국 어떻게 또 이끌어갈 것인지 또 총리 개인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여러 가지 관측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실 연결합니다. 장덕수 기자 나오십시오. 네, 총리실입니다. 네, 일단 겉으로 반응은 좀 궁금한데요. 겉으로 지금 나타나는 총리실 표정은 어떻습니까?
네,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파면이 현실화되자 이곳 총리실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보와 경제 등 국정 현안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특히 국방부와 외교부 장관에게 탄핵 결정 직후 전화를 걸어 안보 태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민생 치안 유지와 함께 공정한 대선 관리를 당부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 황교안 대행은 곧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도 소집해 안보 상황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헌재의 선고 결과를 수용하고 국론을 통합하자는 내용의 대국민 성명도 곧 낼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후 3달 동안 국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왔는데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비상 상황에도 국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주요국 반응과 또 총리실 반응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향후 전국 전망을 좀 분석을 해보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예측까지 좀 해보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이 어떤 쪽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 탄핵이 인용이 됐을 경우에 과연 정치 지형에서 현재 정치 지형에서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할 것인가 또 어느 쪽은 불리할 것인가. 저희들이 특히 KBS는 근거 없는 예측과 예단은 아주 이제 저희들이 안 해왔거든요.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한 이제 예측 보도만 했었고 또 사실로 확인된 것들만 저희들이 보도를 함으로써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왔는데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 향후 전국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또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거 정도는 또 저희들이 얘기를 해야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이 좀 해소될 것 같은데 홍 교수님께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근거 없는 추측은 가능함 없이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려운 지금 질문이시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근데 근거 없는 추측은 하지 말라. 좀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뭐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을 해보면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현재로서는 이제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지지율도 상당히 높았고, 그런데 이것이 혹시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제 그러한 더불어민주당 혹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지지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그런 예측을 많이 내놓고 있단 그런 말이에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소위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나 정파들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었습니다. 지지율 자체도 높지 않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을 제외하고는 10% 넘는 후보가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10%는 그냥 5%도 지금 안 넘으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에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제는. 그래서 어느 정도 누군가든지 어떤 후보가 뭐 떨쳐 나오거나 혹은 이합 집산을 통해서 뭔가 합종 연행을 해서 소위 반문 캠프를 형성할 가능성. 그래서 이제 1대1 구도로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움직임. 이것들이 괜히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 사실은 이제 유일하게 10%에 근접한 후보가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의원인데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과 나머지 간의 어떤 빅텐트 또 이번에 이 정치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의원의 어떤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볼 때 앞으로 한 2, 3주 정도에 굉장히 역동적으로 한국 정치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곽희섭 기자, 이제 앞으로 정치부 기자들이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개헌론이 지금 아직도 가라앉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이 짧은 시간에 뭐가 되겠는가 이런 얘기들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개헌을 하려면은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또 정당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탄핵 소추안이 의결됐을 때 대리인단 측에서 피청구인 대리인단 측이 여러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실 그 재량권이라고 다 인정해주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개헌에 대해서 합의만 한다면은 각 정당들이 합의만 한다면은 사실 시간적으로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가장 지금 유력 주자라고 불리는 문재인 전 대표가 반대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게 추진되기가 쉽겠냐 하는 것은 의문점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바로 대선 구도가 되고 또 후보들이 지금 선출이 돼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가 지금 대세론을 주장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반대로 묶일 수 있는 게 바로 비문, 아까 반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비문하고 그 또 하나 중요한 게 개헌론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탈당하면서 얘기했던 것도 개헌을 얘기하면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주자들도 연대, 개헌을 주제로 묶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한 일주일? 왜냐하면 당장 대선 후보들을 선출을 해야 되니까 한 2, 3주 안에 대선 후보들이 각 당에 선출되기 전까지 아주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덧붙이면요. 사실은 좀 60일 이내에 대선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개헌을 완전히 만들어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큰 가능성이 있죠. 그건 뭐냐면 3년을 임기로 내 임기 내에 개헌을 한다는 조건으로 후보가 나설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여론 지지도나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새로운 이 형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3년 이내로 우리가 하자. 임기에 합의하고 3년 이내에 개헌을 하자.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후보로 나선다면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비문 그 형태로 빅텐트의 그 핵심적인 공약이 된다면 얘기는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 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개헌이라는 게 지금 대선에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헌이라는 게 확정이 되려면 대선 때 국민투표를 하려면 사실 시간적으로 부족한 거는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공약으로 내걸거나 또 아니면 이번에 개헌안을 마련해 놓고 다음 어떤 뭐 지방선거나 다음 어떤 선거에 저걸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또 상당한 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사실은 짧은 일정인데 2달이라고 하는 그러나 워낙 변수도 많고 또 안개 정국에서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아마 혼란스러운 정국을 우리가 또 좀 걸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있었던 그 실시간 상황을 화면으로 계속 저희들이 좀 봤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 아주 의견이 강한 분들이 대한민국에 워낙 많지 않습니까? 탄핵 찬성을 했던 분들, 반대를 했던 분들 쉽게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러나도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이 헌법 질서 자체를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개중에는 마음에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그거는 지금 지금 이 헌법 심판의 결론이 뭐냐면은 어떤 권력자도 법과 헌법을 초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 질서에서 탄핵 심판이 결정됐다면은 그거는 따라야죠. 그래야지 이제 국가의 장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해옵니다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에서는 서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지만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에는 승복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 그래야 또 이게 법과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요. 이거를 따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과 질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넘어서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 탄핵 심판 결정이 우리 국가가 법치주의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어떤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 KBS에서는 이 선고를 앞두고 전직 헌법재판소장이라든지 그리고 전직 뭐 법원장 출신들한테 인터뷰를 하고 이른바 뭐 승복 시리즈라는 아이템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모두들 입을 모으시는 거는 어떤 결정이 한쪽으로는 인정을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고민을 거쳐서 나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승복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각 광화문 광장 화면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광화문 광장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탄핵 인용을 주장해온 소위 촛불의 광장이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꽤 모여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좀 이동 중인 걸로 좀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꼭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탄핵을 인용을 주장해왔던 분들이
또 탄핵을 반대를 해왔던 분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줬으면 좋겠다. 서로 자극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 그 과정에서는 강하게 주장을 펼쳤지만은 지금부터는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서로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둘 다 양측 다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을 해왔던 거니까 이제는 또 한 고비를 넘겨서 새로운 세상을 좀 가자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는 뭐 이게 승부는 아니지만은 한쪽은 승리하고 한쪽은 패배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특히 강조할 것은 승리한 쪽이 안 받아들여진 부분들, 그러니까 소위 패배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마음을 좀 보듬어주는 용서와 화합과 포용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 때 그런 일치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지난 그렇죠. IMF 때도 뭐 금모으기 운동, 뭐 세계 각국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벌였던 그 금모으기 운동에 대해서 정말 놀란 눈으로 지켜보고 그다음에 저희 뭐 월드컵도 이게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으면 그때도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얼싸안고 하나가 됐던 계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번도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승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 교수님, 이것도 이제 사실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도 우리가 위기 상황을 쭉 겪어왔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2달간의 기간도 엄청난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을 해가야 될지요? 예, 참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은 이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들은 정치 지도자 분들이세요. 지금 정치 지도자분들이 이제 한 고비를 넘었으니까 내가 그 소위 말해서 대선 과정에서 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만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이 나라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고 국민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한 마음으로 통합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진정한 우리가 사실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 지도자 반열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결정이 났을 때 이 흥분과 좀 비통함 혹은 그 결기를 그냥 주체하기가 어려운 거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이럴 때에 그러한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나서서 이제는 우리가 통합해야 될 시간이고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에너지를 갖다가 오히려 국가 발전과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더 큰 국가를 위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끌어가시는 그런 해안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나와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덧붙여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이제 탄핵 심판 선고가 난 이후에 각 당의 지도부 또 대선 주자들이 하나같이 다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 이 국민의 승리 또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또 아까 한국당은 또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같이 한 얘기가 이제 국민 통합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각 대선 주자들 또 각 당이 이 갈라져 있던 이 찬반의 이 세력들을 자기의 지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이걸 부추긴다거나 하는 점은 정말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들도 사실 이제 저희들이 바로 그 현장에서 그런 소식을 전하는 언론인데, 지난 우리가 한 3개월, 6개월 과정을 쭉 거쳐오면서 일반 국민들이 언론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불만 또 바람을 많이 요구를 해오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겸허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특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가능하면 철저하게 확인된 사실만 보도한다는 원칙을 나름대로 존재해왔고 또 그 원칙이 때로는 또 일각에서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언론한테도 정치 지도자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언론의 역할도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한테 지적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KBS는 이제 공영방송이니까 더 다른 방송들에 비해서, 방송사에 비해서 더 이제 중립성과 균형적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방송 매체도 많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 팟캐스트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방송사 자체도 문제지만, 방송사들보다 거기에 출연하시는 여러 이제 출연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험한 말, 편파적인 의견 이런 것들을 마치 그것이 국민의 다수의 생각인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맹자 이루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어제 조선일보의 양상훈 이 논설위원이 칼럼을 썼던데 그게 원전이 그겁니다. 그게 개인은 말이죠. 사람 개인은 자기가 먼저 자기를 모욕한 이후에 다른 사람이 나를 모욕하는 것이고 집안이 또 훼손될 때는 말이죠. 자기가 먼저 자기 집안을 훼손하니까 남들이 또 그 다음에 훼손하는 거고 국가는 국가가 왜 망하느냐? 자기가 국망자벌이에요. 자기가 먼저 위기를 만든 이후에 인벌지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국가를 망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이 언론이든 정치인들이든 지식인들이든 간에 모두 다 모여서 이게 우리 국가를 분열시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어렵고 힘들고 망하게 국가를 어렵게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 한 마음으로 이제 이 통합을 해서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게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병자호란에서 309고도의 치욕을 당했던 인조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인조가 인용한 것이 사실은 맹자 이루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걸 인용을 한 것이고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의적이 침입하기 전에 먼저 안에서부터 갈라졌다. 특히 이제 우리 법조인 입장에서 아까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마음에 아직도 분노와 결기를 사귀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이 결정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탄핵 심판이라는 역사가 이제 지난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탄핵 심판의 페이지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 지난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전혀 저희들에게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되돌릴 수 없는 거죠. 되돌릴 수 없는 절차가 이미 진행됐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2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다 보니까 이 대선이라는 게 또한 역시 투쟁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과거에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탄핵 심판의 결과를 꺼내서 다시 분열을 조장한다든가 반목을 일으키게 한다든가 서로 어떤 치유가 통합이 아닌 다른 반대의 것을 꺼낸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정치인들에게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이 시민의 애국심 정도가 있다면 그런 걸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 어쨌든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번 심판에서도 보면은 대통령이 그만큼 권한이 큰 만큼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아주 엄중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과 특히 우리 영향력이 큰 언론이 나서서 국민을 통합하고 치유를 하는 이 일에 정말 좀 앞장섰으면 이게 정말 훌륭한 역사의 교훈으로 저는 남을 걸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념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탄핵 선고가 내려진 지 약 이제 1시간 반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조기 대선이 이제 현실화됐고 또 여러 가지 각 부처에서도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각각의 업무에 급히 착석하고 들어가고 있다. 그런 소식이 막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일반 국민들도 또 불안해하고 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조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연결합니다. 현재 금융시장 상황이 궁금한데 우한을 기자 나오십시오. 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이후 금융시장은 큰 충격 없이 차분한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3포인트 정도 오른 209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 시점인 11시 20분쯤 2100을 돌파하면서 오늘 장중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코스피는 11시부터 11시 20분까지 결정문을 낭독하는 순간 내리락 오르락 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변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주식시장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개인이 600억 원 넘게 사들였고 외국인도 탄핵 인용 결정 뒤 매수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도 어제보다 1.24포인트 오른 607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원 50전 내린 1157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나섰습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외 투자자나 금융권이 우리 금융시장에 대해 어떤 불안감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오는 일요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를 갖습니다. 대통령 파면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 미국 금리 인상처럼 외부 악재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역사적인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있었습니다. 선고가 내려짐으로써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이 됐고요. 전직 대통령이 신분이 됐습니다. 그러나 헌법사상 초유를 맡고 있는 이 정치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금 정치권은 모두 나서서 한마음으로 전부 통합을 외치고 있고 또 금융시장도 비교적 안정돼 있다. 이런 소식을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각국의 반응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결코 불안한 눈으로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들 두 분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일단 여기서 탄핵 심판 뉴스 특보를 좀 정리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결정이 선고가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는 거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2달 안에 새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또 새로운 정부를 맡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전대미문의 길입니다.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주장을 내려놓고 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치열하게 논쟁하되 결과에 승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목놓아 외쳐왔던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뜨거웠던 촛불과 드높았던 태극기 함성에 우리가 응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서로에 대한 적의와 증오,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와 인정, 포용과 화합으로 보다 새로운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